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이주혜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흔히들 딥바잉 장세라고 하죠. 이 고용 쇼크 급락으로 인해서 굉장히 투자자들 분들이 우려를 많이 했던 시장이었는데 다행히도 저가 매수세가 쏠리면서 주가가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고 지수도 역시 1%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계절적으로 부진한 8월의 장세가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주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 무역 협상 관련해서도 인도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순항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났는데요. 이 때문에 지난 금요일 이 급락분을 일부 되돌리는 모습이 지난 밤 사이에 나왔습니다. 3대 지수 흐름 지금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고용 쇼크발 급락에 따른 되돌림, 또 그로 인한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당히 상승을 한 그런 시장이고요. 이어서 무역 갈등 완화 소식까지 전해지게 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1%대, 특히나 나스닥은 2%대 가까운 그런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 약 600포인트 가까이 급반등하면서 금요일 손실을 완전히 만회해줬고요. 이어서 나스닥은 2% 상승, S&P 500도 6,330선 다시 한번 장중에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중요한 점이 현재 S&P 500 기업의 약 3분의 2가 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팩트셋에 따르면 이 중에서 80% 이상이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를 했다. 이 점도 시장에 다시 한번 활기를 불어넣어 줬고요. 오늘 새벽 4시 기준으로 9월 25bp 인하 확률, 그러니까 한 차례 인하가 단행될 확률이 87.8%, 여전히 거의 유력한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연내 3회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확률, 그러니까 다 해서 75bp가 인하될 확률이 53.2%로 현재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 이 때문에 기술주들 중심으로 매기가 쏠렸는데요. 여기에다가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내에 이 공석에 현재 자리가 비워져 있죠. 연준 이사 그리고 고용통계청장을 지명할 것이다. 이 며칠 내가 아니라 사실 이번 주에 지명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그 연준의 쿠글러 이사 또 이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고용보고서가 발표되자마자 바로 이렇게 사임을 시켰던 그런 관련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에 맞게 이번 주 내에 다시 인선된다는 소식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강하게 지속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유럽연합이 미국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를 6개월간 중단하겠다는 그런 소식과 더불어서 또 스위스 쪽에서도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상당히 이 수정 관세 관련해서 스위스가 굉장히 고율 관세를 거의 40%에 가까운 그런 관세를 부과를 받았었죠. 이 굉장히 무역 격화 쪽으로 갈 수가 있었는데 다행히 그런 우려감이 상당히 많이 낮아진 부분이었고요. 또 브라질 재무장관 역시 이 미국의 관세가 굉장히 정치적인 이유라고 선을 그으면서 이번 주에 베센트 재무장관과 대화할 수 있다고 열어뒀습니다. 한 가지 인도에 관련된 관세 부분이 상당히 좀 시장의 막판에 약간의 불안감을 좀 더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러시아 석유를 구매한다는 이유로 인도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라는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본격적인 이 러우 전쟁에 대한 이 대러시아 2차 제재에 들어가겠다는 말인데 관련해서 오늘 정유주들 관련 흐름 잘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시장의 돈들이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 한눈에 보여주는 히트맵 현재 상황인데요. 확실히 이런 불안감들이 많이 좀 해소가 되게 되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전반적으로 이 빅테크들 전체가 강하게 상승불 켜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나스닥이 오늘 2% 가까운 상승 보였고요. 아마존이 조금 눈에 띕니다만 이 3분기 이커머스 실적 부진 우려가 밤사이에 두드러졌습니다. 이 때문에 1.4% 하락한 아마존을 제외한 나머지 M7들 상당히 견조한 흐름 보였는데요. 테슬라가 2.19%, 이 이사회가 머스크에 대해서 약 30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중간 보상안을 승인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그 외에 엔비디아 3%대, 3.6%대 굉장히 강한 급등 보였습니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중국으로의 수출 재개가 단기 상승 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기 때문인데요.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가 약간 흔들렸던 이유가 이 미 상무부 쪽에서 중국 쪽의 승인을 그렇게 빨리 안 내주고 있다,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 이런 이슈가 있으면서 많이 흔들렸습니다만 밤사이에 이런 유럽을 포함해서 무역 협상이 진전됐다는 소식에 다시 한번
엔비디아에 대한 대중 수출 재개 기대감까지 확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덕분에 오늘 브로드컴도 약 3%대 상승 보였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AI 관련 광고 수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약 2%대 강세 보여줬습니다. 구글도 3%대, 또 이어서 메타도 약 3%대, 전부 다 AI 관련 모멘텀들이 증권사 쪽에서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코멘트들이 많이 나오면서 상승 흐름 보였고요. 그 이외에 벅셔 해서웨이가 약 3%에 달하는 그런 하락세를 유일하게 좀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금융주 쪽에서요. 벅셔 해서웨이 경우에는요, 실적도 상당히 시장의 예상보다는 조금 아쉬운 그런 실적이 나왔고요. 또 현금 배당금 지급이 상당히 앞으로 기업의 부담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밤 사이에 국제유가가 좀 크게 떨어졌는데요. 오펙 플러스의 이 9월 증산 이슈가 계속해서 유가에 하방 압력을 중첩시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엑손모빌 약 2%대 하락했고요. 오늘 장 마감 이후에 가장 실적 관련해서 눈을 끌었던 건 바로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의 경우에는 현재 이 장 중에도 약 4%대 강세 보였는데요.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도 약 한 번 4%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확인을 해보자면 3.96% 여전히 이 장 종료 이후에도 견조한 그런 흐름이 이어지는 것들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자세한 실적 발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한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우선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상당히 시장 예상치를 넘어섰습니다. 매출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48%가량 크게 상승을 했고요. 또 이어서 상당히 좀 많은 기업들의 발목을 잡았었던 3분기 가이던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상당히 전년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도 크게 웃도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전년 대비해서는 무려 50% 이상 올라오는 굉장히 강한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 모아주는 그런 흐름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팔란티어에 대한 기대감 다시 한번 상승을 하게 됐고요. 또 장중에는 파이퍼 샌들러가 비중 확대 의견으로 커버리지를 시작하자마자 팔란티어 상승하면서 오늘 뉴욕 증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이어봐서 다시 한번 이전의 흐름을 보자면요. 방금 보신 히트맵은 S&P 500 기준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다우와 나스닥에서는 또 이외에 다른 종목들이 어떤 이슈를 가지고 시장을 움직였는지 바로 보시죠. 가장 먼저 아이덱스 레보라토리즈 굉장히 강한 흐름 보였습니다. 27.49% 상승했는데 역시나 2분기 호실적과 또 연간 재무 가이던스를 상향 교정했다는 소식에 확실히 최근엔 실적 자체보다는 가이던스, 앞으로의 성장성에 더 사람들이 많은 베팅을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눈에 띄는 게 이 마이크로 스트레이트지,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비트코인이 많이 밀려난 상황입니다. 11만 4천 달러 선에서 계속해서 좀 횡보하는 흐름이 나타나는데 이 4%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비트코인을 703개가량, 약 700개가량 추가 매수했다는 소식이 오늘 호재로 작용이 된 건데요. 비트코인 현재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대한 단기적인 그런 출렁임이라고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이 더욱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레이트지. 그 이외에 하락한 종목들을 보자면요. 온 세미컨덕터가 약 15.58% 하락했는데 이 CEO가 이 고객사들 관련해서 약간의 위험하다, 약간 좀 경고를 하고 있다, 그런 발언을 좀 내놓았습니다. 자, 이어서 버크셔 해서웨이 방금 봤던 이슈인데요. 3.82% 하락했고요. 그 이외에 아마존이 약 1.44%,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성장 관련 그런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기업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특징적이었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기술주부터 보시죠. 자, 지금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AMD와 브로드컴 등 반도체 종목들이 대거 동반해서 올랐습니다. 자, 고용 쇼크 후에 조정이 있었는데 그것도 낙폭이 꽤 큰 조정이었죠. 그것을 딛고 다시금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3%대
4%대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테슬라는 지금 테슬라 이사회 쪽에서 머스크에 약 290억 달러 규모의 스톡 옵션을 부여했다라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를 했는데요. 이 부분 이제 머스크에게 경영에 대한 집중권을 다시금 부여한 것으로 파악이 되면서 2%가량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아마존은 이제 3분기 가이던스가 상당히 실망스럽게 나오면서 이에 대해서 M7 종목 가운데서 최근 가장 부진한 종목입니다. 또한 이 실적 가운데서도 클라우드 매출 부문이 상당히 부진했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고 또 이에 대한 우려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 때문에 금요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1%대 약세권에서 지난 간밤에도 증시를 마쳤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란티어 실적이 나왔습니다. EPS 0.16달러, 기존의 이 전문가 예상치가 0.14달러였는데 이보다도 전망치를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매출도 10억 달러로 기록이 됐는데 본래 이제 전망치는 9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이보다도 상회하는 흐름, 전년 대비로 매출이 40% 넘게 급등한 것도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4%가량 오르면서 EPS 매출 모두 상회했다는 점, 3분기 매출 전망까지 좋았기 때문에 장중에도 흐름이 좋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있는 종목 보시겠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깜짝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흐름이 계속해서 좋은데요. 비트코인 이번에도 2만 1,000개가량의 추가 매입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보유한 비트코인 규모가 약 720억 달러 수준의 막대한 금액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6%가량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이어서 이슈 있는 종목 조비 에이비에이션, 지금 여객 수송 스타트업 블레이의 여객 사업부를 인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간밤에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18%대의 급등을 보였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이 다시금 매기가 돌고 있습니다. 아이폰 판매량의 강세가 굉장히 고무적이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죠. 목표 주가도 240달러 수준으로 상향된 리포트가 제시되면서 0.48%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밤사이 매크로 지표들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바로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국제유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 1.93% 내린 66달러 선에 아직까지 머무르고 있습니다. 인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강경책을 발표를 했었고 또 미국과 러시아 간의 그런 갈등 양상도 심화되고 있는데 조금 이상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여전히 오펙 플러스의 이 9월 증산 기조가 다시 한번 국제유가를 낮춰주고 있습니다. 이번 오펙 플러스가 9월에도 추가 증산에 합의했다는 건 지난 2023년이었죠. 이 당시에 단행했었던 이 대규모 감산을 되돌리는 마지막 단계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때문에 공급 증가 우려로 하락하고 있는 이 WTI 안심할 수만은 없는데요. 이번이 정말 감산 조치를 마무리하는 되돌리는 그런 마지막 증산 조치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인도에게 러시아 원유를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관세를 인상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인도가 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게 된다면 하루에 170만 배럴의 공급이 시장에서 그대로 증발되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국제유가가 급등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겠고요. 이어서 원달러 환율의 경우에는 4.48% 내렸습니다. 여전히 약달러 기조가 밤사이에도 지속이 됐는데 이 전거래일 고용 쇼크로 인한 미국 경제에 대한 불신이 달러화에 대한 약세를 초래했습니다. 이 때문에 원달러 환율 상대적으로 원화가 강세 보이게 되면서 상당히 가라앉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고요. 이어서 이 비트코인도 계속해서 횡보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 금은 0.87% 올라섰습니다. 여전히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굉장히 강력한 그런 시장입니다. 3,400달러를 막 넘어섰고요. 미국채 2년물과 10년물의 경우에도 유의미한 그런 변동성은 없었습니다만 여전히 이 2.2bp 내리면서 드디어 10년물의 경우에는 4.2% 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만큼 이 미국 고용지표의 여파가 굉장히 강하게 미치고 있다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천연가스가 추가적으로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약 3달러 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7월 평균 생산량이 지난 6월의 최고치를 넘어섰다는 발표가 이어지자 이 공급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에 천연가스 급락하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도 관련주들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 나왔습니다. 이어서 경제 지표와 그리고 일정들, 이 중요한 그런 일정은 이번 주는 사실 없습니다. 밤사이에서도 가장 그나마 눈을 끄는 게 바로 이 6월 내구재 수주였는데요. 이 내구재 수주, 자동차나 가전, 또 기업 입장에서는 기계에 대한 설비 투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3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내구재에 대한 신규 주문 건수를 나타내는 건데요. 주로 기업들의 투자 심리나 또 경기 흐름을 판단하는 선행 지표 성격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마이너스 9.4%가 나오게 되면서 예상치보다도 더 둔화가 됐고요. 전월치 대비해서도 악화가 됐습니다. 기업들이 투자가 점점점 더 위축을 하고 있다.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밤사이 뉴욕 증시 매크로 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화 연결 통해서 간밤에 증시가 어떤 분위기였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곽영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오셨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간밤에 미국 증시 시장 분위기와 또 어떤 주요 이슈들이 있었는지 짚어주시죠. 네, 이제 뉴욕 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감 확산과 주요 경제 정책 이슈를 반영하면서 의미 있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우선 이 7월 고용 보고서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됐습니다. 실제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90%에 근접하며 연내 두 차례 이상 인하가 가능하다는 연준 인사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채금리가 하락했고 기술주, 리츠, 고배당주 등 금리 민감 업종에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이 나스닥 대형 기술주, 리츠 ETF, 미국 주택 건설 관련주들이 우선적으로 주목받고 있고요. 이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이 코스피 대형주, 금리 연계형 금융주, 낙폭과대 성장주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이슈는 이 고용지표 신뢰 논란입니다. 이 트럼프 측의 조작 의혹 제기와 함께 통계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지만 오히려 이는 금리 인하 명분 강화로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단기적으로 헬스케어, 통신, 공공요금 등 방어주가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소비자나 고배당주가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경우 중소형주와 경기민감주는 변동성 확대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환급 발언입니다. 다분히 이제 포퓰리즘적인 성격이지만 현실화될 경우 미국 내 소비 진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관련 소비재, 유통, 자동차 업종과 함께 방산, 철강, 에너지 등 이 트럼프 정책 수혜 테마가 다시 조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정책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 테마성 추격 매수는 지양해야겠습니다. FICC에서는요, 유가와 천연가스가 오페크 플러스 증산, 냉방 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습니다. 반대로 금과 은은 금리 인하 기대와 달러 역세로 상승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에너지주는 조정 가능성이 있어 관망이 필요하고요. 금은 ETF라든가 구리 관련 원자재 ETF는 분할 접근이 가능한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바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오르고 있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와 관련된 정책 테마주 계속해서 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관련 업종과 또 섹터, 종목들은 어떤 것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할까요? 네, 이제 전기차, 반도체, 소프트웨어, 양자 컴퓨터, 드론 등 주요 성장 업종 중심으로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먼저 전기차 섹터는 이 테슬라가 머스크의 스톡 옵션 패키지 승인 소식에 2% 넘게 오르며 리더십 불확실성을 완화했고
GM과 포드 등 전통 완성차도 관세 합의와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투자 전략으로는 테슬라와의 그 중장기 리더십 안정성에 주목해서 비중 확대를 고려할 수 있고 전통 자동차주와 함께 전기차 생태계인 2차전지 리튬 소재주까지 병행 관찰이 유효합니다. 다음으로 AI 반도체와 서버 인프라주가 일찍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등은 자본 지출 확대 수익 기대에 오름세를 보였고 서버 인프라 관련주인 슈퍼마이크로, 아리스타, 시에나 등도 동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ETF를 중심으로 장기적 접근이 유효하고요. 실적 시즌 서프라이즈 종목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팔란티어는 실적 기대감과 AI 성장 모멘텀에 4% 이상 상승했습니다. 오라클, 서비스 나우 등도 AI 기반 매출 확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따라서 이 AI 소프트웨어주는 실적 기반의 선별 투자가 중요하고 실적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군에만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섹터는 목표가 상향과 기술 진전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이온큐, D-웨이브 등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이러한 종목군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섹터로 제한적 비중만으로 편입하고 실적 발표 이후 변동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드론 비행 택시 업종도 전략적 인수와 산업 기대감에 급등을 했고요. 조비항공은 하루에 18% 넘게 급등했습니다. 정책 수혜가 기대가 크지만은 이 단기 급등에 따른 변동성이 커서 조정 시 분할 매수 전략이 적절하고 국내 UAM 테마와도 연계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 비트코인 관련주는 금리 인하 기대에 따라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이 소비재, 식품, 전자상거래 업종에서는 실적 상회에 따른 급등이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관련주는 BTC 가격과 보유량 중심으로 선별 접근하고 실적 기반 소비주는 배당 매력과 내수 회복 기대감까지 반영해서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에너지 금융주인데요. 실적 부진과 유가 하락 영향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에너지주는 당분간 관망, 금융주는 실적 회복 가능성 중심으로 선별적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지금 장세에서는 이제 선별적 분할 매수를 권유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팔란티어도 현재 실적이 나온 상황인데 국내 증시와 또 투자 전략에는 어떤 조언들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제 한국 증시는 정책 불확실성과 글로벌 금리 환경 변화 사이에 반등 흐름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일 한국 시장은 세제 개편 반발 완화와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가 맞물리며 저점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기아 등 수출주와 제약, 인터넷, 통신 장비 등 방어주 중심으로 일제히 반등이 나왔지만 아직 반등 강도는 제한적입니다. 이 코스닥에서는 이 과매도 해소 흐름과 함께 기관 매수세가 집중되며 6월 이후 최대 순매수가 확인된 점이 긍정적입니다. 미국에서는 7월 고용 쇼크가 오히려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기대를 키우면서 기술주 중심의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나스닥 대형 기술주, AI 반도체와 플랫폼, 심지어 양자 컴퓨터와 드론 등 고위험 고성장까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이 한국 증시의 긍정적 파급이 예상됩니다. 특히 기관이 저가 매수에 나선 전기, 전자, 기계, 금융업종 그리고 정책 기대감이 반영되는 방산, 인프라, 원전 테마 등은 단기 반등의 중심축에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전략으로서는 이제 실적 대비 낙폭 과대한 우량 중소형주, 기관 수급이 집중된 저평가 대형주, 정책 기대주나 기대주 내에서 조정폭이 같은 종목들에 대한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겠습니다. 또한 미국발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라서 리츠라든가 고배당주, 금 관련 ETF 등 이 금리 수혜 자산에 대한 관심도 이 병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 정책 확정 전까지는
단기 변동성이 불가피한 구간이므로 수급과 정책 변화 흐름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요구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고용 쇼크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올라갔고 또 이 글로벌 증시에서의 기술주 반등이 국내 시장에서도 전기전자 등 기술주들의 상승을 이끌 수 있다라고 전망을 내주셨습니다. 자, 관련된 종목들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 이 관련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곽영은 주식투자연구소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시장을 이끈 주요 이슈들 머스노5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화 연결 알아봤습니다. 네, 머스노5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요 5개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함께 보시죠. 자, 관세 이슈가 8월 1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종료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인도와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이 인도의 러시아산 이 석유 대량 구매를 문제 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재비판을 하면서 인도에 대한 관세를 대폭 올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도는 현재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에 대해 러시아산 석유 대량 구입 문제를 또다시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를 상당히 올릴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리면서 인도는 막대한 양의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할 뿐만 아니라 구매한 석유의 많은 부분을 공개 시장에서 판매해 큰 이익을 얻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전쟁 기계에 의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나는 인도에 대한 관세를 상당히 올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30일에도 인도에 대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25%의 상호 관세와 함께 추가 벌칙을 부과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인 31일 인도의 상호 관세를 25%로 책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달 1일에는 인도가 더 이상 러시아에서 원유를 사지 않을 것이라고 들었다며 그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건 좋은 움직임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에 재차 압박을 한 것은 현재 진행하는 무역 합의 내용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우크라이나 종전 문제를 두고 갈등 관계가 핵 위협 수준으로 치달은 러시아에 제재 압박을 불어넣은 발언으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난 31일 관세 부과 경고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습한 사실을 두고 행동이 역겹다며 우리는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같은 발언에 란디르 자이스왈 인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X에 성명을 올리고 인도를 표적으로 삼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불합리하다고 반발했습니다. 또한 인도는 우크라이나 무력 충돌 발발 이후 러시아산 석유 수입 때문에 미국과 EU의 표적이 됐다며 인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통적으로 공급 물량이 유럽으로 가면서 러시아로에서 석유를 수입하기 시작했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러시아에서 원자력 산업을 위한 육부라 우라늄과 전기차 산업을 위한 팔라듐 등 이를 계속 수입한다며 다른 주요 경제국과 마찬가지로 인도는 국익과 경제 안보를 지키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미국의 연준의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압박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곧 며칠 안에 새 연준 이사를 지명할 것이라는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에 쿠글러 사임 이사의 이 사임 소식으로 인해서 더욱더 연준이 주목을 받은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는 커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때문이 아니라 고용시장 약화로 연준이 금리를 조기 인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일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의 사임으로 생긴 공석을 메우기 위해서 며칠 내로 신임 이사 후보를 지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외신은 이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의 이례적인 조기 사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연준 이사를 임명할 기회를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갖게 됐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과 맞물려서 연준의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노동경제학자인 쿠글러 연준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준 이사직을 물러나겠다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사임 사유까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준 이사회는 14년 임기의 이사 7인을 구성을 하고 이들은 2년마다 한 명씩 교체가 되는데요. 의장과 부의장은 이사회 멤버 중 대통령이 상원의 승인을 얻어서 4년 임기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4년 임기 중 2명의 이사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한 대통령이 모든 이사를 한꺼번에 교체할 수가 없고 직무유기나 비리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해임이 가능한데요. 이는 미국 대통령이 정책상 이견을 이유로 연준 의장과 이사를 마음대로 해임을 할 수 없고 이사회에 공석이 발생해야 새로운 인사를 지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블룸버그는 쿠글러 후임 이사가 대통령에게 유리한 표를 던진다고 해서 당장 금리 인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도하면서 하지만 이번 사임으로 차기 연준 의장의 인선 시점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는 것이 주목해야 할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고 이사 임기는 2028년까지입니다. 통상적으로 의장직을 마치면 이사직도 함께 사임합니다. 그러나 파월 의장은 아직까지 별도의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쿠글러 이사 사임 발표에 연준의 새로운 인사를 채울 자리가 생겨서 기쁘다며 파월 의장의 사임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월 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쿠글러처럼 사임을 해야 한다라고 적었고요. 쿠글러 이사는 연준 이사회에서 평소에 매파적 인사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네, 이어서 중국의 히토류 소식입니다.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로 해서 이 서방 산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부분이 서방 국가들에게는 비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 외신의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이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로 미국 방위산업계가 위기에 직면했다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을 제한하면서 군수품 생산이 지연되고 서방 방위산업체들은 광물 비축분을 찾아서 전 세계를 수소문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중국은 지난 4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자 히토류 등 핵심 광물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전 세계 공급을 조였고 이로 인해서 일부 서방 기업들은 생산 중단 사태를 겪었습니다. 이후에 중국은 지난 6월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을 통해서 광물 수출을 재개했지만 방위 목적의 광물에 대해선 여전히 강력하게 통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서 방위 산업에 필요한 일부 소재 가격이 중국의 수출 규제 전후 5배 이상 뛰었고 또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사마름의 경우에는 기존 가격에 60배 높게 제한받은 업체도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또 현재 미국 방위 산업체들은 마이크로전자, 드론 모터, 야간 투시 장비 등 군사에 필요한 광물을 대부분 중국에서 조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부 원소는 서방에서 경제적으로 생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희귀한 상태입니다.
미국 방산업체 레오나르도 DRS의 빌린 최고 경영자는 현재 게르마늄 재고가 안전재고 수준까지 떨어졌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자재 흐름이 개선돼야 적기 납품이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핵심 광물 압박은 미군의 공급망이 중국에 얼마나 의존적인지를 보여준다라고 보도했고요. 이에 미국 국방부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중국의 기업에 투자하고 자체 제조 역량 확대에 나섰습니다. 지난해에는 캐나다 기업에 1,400만 달러를 지원해서 방위 위성용 태양전지 생산에 필요한 게르마늄 기판 제조를 도왔고 지난 7월에는 북미 최대 히토류 광산 운영사 MP 머티리얼스의 지분을 4억 달러에 인수한 바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애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소식 먼저 전해드릴 텐데요. 이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 CEO에게 지난 2018년에도 제시가 됐던 금액보다는 그에 해당하진 않지만 약 40조 원의 신주 보상안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경영에 집중하라는 의도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에 대해서 이 신주 보상안을 제시한 바에 따르면 약 금액이 290억 달러에 해당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는 약 40조 원 상당의 신주입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이같이 제시를 한 거액의 보상안은 델라웨어주 법원이 2018년도에 제동을 건 바가 있는데요. 이 다음에 델라웨어주 법원에서는 당일 주가 기준으로 약 146조 원에 달하는 테슬라 주식 매수 선택권, 즉 스톡 옵션 보상안이 적법하지 않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사회가 사실상 머스크를 통제받았으므로 이 보상안을 결정하는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라는 판단에서인데요. 머스크와 테슬라 이사회는 이 판결에 불복하면서 델라웨어주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법원 판결 이후 테슬라 이사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머스크에게 지급할 새 성과 보상안을 모색을 했고요. 이에 대한 이 보상안의 승인이 이번에 약 290억 달러로 승인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애플이 지금 개발 전담팀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챗GPT형 앱의 개발을 위함입니다. 이제 이 AI의 총력을 강화하는 M7의 종목 가운데서 그간의 이 부진을 딛고 애플이 AI 부문에서 조금 더 보다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은 인공지능 전략 강화를 위해서 챗GPT와 유사한 앱을 개발할 전담팀을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름은 Answers, Knowledge and Information이라는 명칭의 신규 팀을 꾸리고 웹 기반 정보를 활용해서 사용자 질문에 직접 응답할 수 있는 답변 엔진을 개발 중입니다. 이 엔진은 별도의 앱을 출시하거나 시리, 사파리, 기타 애플 생태계 서비스에 통합될 수 있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가만 블룸버그 기자는 애플이 이 팀이 인재 채용도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특히 검색 알고리즘과 검색 엔진 개발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애플은 지난 6월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오픈 AI의 챗GPT를 시리와 통합할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고도화된 시리 업데이트는 여러 차례 지연이 됐고 개인 맞춤형 음성 AI는 아직까지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Answers 팀의 출범은 자체 AI 검색 기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신호탄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한 애플이 별도의 이 엔진을 구축하려는 또 다른 배경에는 구글과의 검색 계약 변화 가능성도 있는데요. 애플은 아이폰 등 디바이스에서 기본 검색 엔진을 구글로 설정해주는 대가로 연간 180억에서 200억 달러 규모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검색 독점에 대해 반독점 소송에서 일부 승소함에 따라 애플이 해당 계약 구조를 재조정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스트5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섭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트럼프, 터무니없는 숫자 발표하면 무조건 아웃. 자, 바이든 대통령은 전 대통령은 죽을 때까지 아마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자기의 그 이름을 트럼프 입에서 듣고 살 것 같습니다. 진짜 바이든 얘기를 저는 이 임기 초반에만 하고 그만할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그 병에 걸리고 나서 그 뒤에 이 약간 뭐라 그러죠? 인간적인 부분을 보이길래 원래 믿진 않았어요. 트럼프의 인간적인 부분을 믿진 않았는데 그래도 그때 약간 병에 걸려서 이제 바이든을 병에 걸려서 약간 좀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면서 감싸주는 듯한 걸 보이길래 혹시나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생각을 완전히 저는 바꿔먹은 게 그러고 나서 바로 그거를 공격하더라고요. 다 기억하실 거예요. 암에 걸렸다고 해서 추도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날 뭐라고 했냐면 왜 저거를 임기 때 속이고 그 정권을 이어갔냐고 하면서 공격을 하길래 저런 추모나 추도의 그것도 그냥 의례적인 행동이었구나. 그 뒤로는 사실 기대를 안 합니다만 그 뒤로 이제 더욱더 거칠어졌죠. 이제 왜 그것을 그런 병을 숨기고 억지로 자동 저기를 이용하면서 자동 서명기를 이용하면서 자필 서명도 안 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로봇팔이 대신 서명을 하면서 그렇게 이어왔는가 하면서 계속 욕을 하고 있는데 그 뒤로도 지금 계속 바이든 정권에서 임명됐던 그 사람들을 쳐내면서 계속 또 바이든 얘기가 등장을 하죠. 지금 이 통계국장, 노동통계국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연준에 있는 위원들 중에서도 지금 바이든이 임명했던 이런 그 사람들이 나갈 때마다 바이든 탓을 합니다. 잘못 임명했다고. 그래서 지금 노동통계국장을 해임하는데도 결국에는 바이든 얘기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죠. 자, 지금 자신은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날벼락인 숫자가 등장을 한 나머지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노동 수치를 발표한 당일날 바로 그냥 경질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즉흥적으로 결정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수치를 발표하자마자 그냥 아웃돼 버렸네? 이렇게 돼 버렸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3, 4일 안에 새로운 통계학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트럼프 입맛에 맞는 인사가 들어서겠죠. 이제 트럼프 입맛에 맞게, 왜냐하면 좋은 수치를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이것 때문에 주가 상승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파월이 금리 인하에 꿈쩍도 안 하니 파월을 움직이려면 경제지표를 망가뜨려야 되거든요. 경제지표 망가뜨리면 금리 인하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금리 인하 9월 달에 할 확률이 90%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이 통계가 망가져서 나오는 바람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겉으로는 이 통계를 조작됐다면서 왜 이런 나쁜 통계를 발표하느냐, 좋은 통계를 발표해라 이러고 있지만 사실 지금 이 나쁜 통계가 발표가 됨으로써 파월이 지금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주가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죠. 이거 사실 그냥 갖다 붙이기 나름이거든요. 이거 솔직히 주식시장에 금리 인하가 어쩌고 금리 인상이 어쩌고 다 그거 주가 결과 나오고 나서 그냥 뒤에 붙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측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터져서 아니면 서브프라임이 터져가지고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에는 주가가 급락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또 뭐예요? 금리 인하로 인해서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지금 잠깐 오르잖아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계속 경기 침체로 가서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제로 금리로 가야 되는 상황이다. 이러면 주가는 또 급락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주가 상승, 금리 상승은 주가 하락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공식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지금 벌어지느냐가 달려 있다. 그리고 사실 주가가 미리 알아서 다 움직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우리는 그걸 보고 그냥 사후 해석을 했다가 갖다 붙이는 거죠. 그냥 주가가
금리를 인하했는데 주가가 상승하면 금리 인하해서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 이러는 거고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금리 인하라면은 주가가 하락을 한 게 이미 경기 침체의 반영이고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해서 따라갔다.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다 뒤에 그냥 갖다 붙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3, 4일 내에 통계학자를 발표하는데 터무니없는 숫자를 발표했다. 뭐 사실 뭐 트럼프 입장에서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무려 90%를 깎아버렸거든요. 이게 예상치 대비해서 그 예상 고용자 수를 90%를 날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이었는데 예상이 10으로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이 공을 하나 빼버린 거죠. 공이 없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공이 잘못 찍혔나 싶을 정도로 황당한 숫자이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단지 하나의 부정적인 숫자일 뿐이었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 훌륭한 숫자라는 건 이제 바이든 때 얘기예요. 바이든이 임명을 했고 바이든 때는 놀라운 수치를 해놓고 왜 나한테는 그러냐. 이거 분명히 바이든이 임명한 사람이라서 우리 공화당과 나를 굉장히 곤경에 처하게 하려고 일부러 조작된 수치를 발표했다. 바이든 정권은 끝났지만 아직도 바이든이 심어놓은 이 신복들이 나에게 지금 계속해서 태클을 걸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쏙쏙 뽑아내야 된다고 하면서 어제 뽑아내버렸습니다. 지금 이 통계국장을 잘랐는데 그 통계국 안에 지금 이 직원들도 다 바이든 정권 때 임명된 직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직원들까지 전부 다 다 골라가지고 막 50명, 100명을 해고할 수는 없으니 일단 통계국장을 간 건데 이 직원들도 이제 다 교체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리고 이게 사기라는 거죠. 사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나라다. 그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나라라고 할 때마다 그 사우디 그 왕세자 그분이 한 말이 되게 인상 깊었나 봐요. 트럼프는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나라다. 근데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내가 사우디를 방문했는데 왕세자가 당신네 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나라다라고 한다고 그 얘기를 계속 되뇌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뜨거운 나라인데 왜 금리는 1등이 아니냐 이거죠. 그때 표를 쫙 늘어놨잖아요.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전 세계에서 35번째로 금리를 부과하고 있다. 금리가 35번째로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일 첫 번째로 낮아야지 왜 35번째냐 이거죠. 가장 뜨거운 나라고 가장 부유한 나라고 가장 신뢰도가 높은데 우리가 제일 금리가 낮아야지 왜 금리가 35번째냐. 우리보다 후진국들도 막 그 위에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그때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주장하는 거는 지금 1%대 금리거든요. 지금 금리가 4%대인데 1%대 금리 가려면 지금 파월은 계속 그냥 회의 때마다 내려야 됩니다. 금리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장 낮은 나라라는 게 이제 가장 신뢰도가 높은 나라니까 가장 낮은 금리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관세 수입에 대한 얘기하죠. 7월 달에 관세 수입이 290억 달러다. 지금 엄청난 양의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이 지금 어느 나라도 본 적이 없는, 이 나라가 본 적이 없는 양의 돈이다. 지금 요게 바로 그거였죠. 계속 이렇게 되면 국민들에게 분배나 배당이 있을 수도 있다.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세계에서 내가 갈취할 수 있을 만큼 갈취하여, 그렇죠? 트럼프가 갈취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갈취를 해가지고 미국민들의 이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관세로 인한 수입이 남아 돌면 이제 세금을 아예 면제해주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아름다운 감세 법안이 통과됐죠. 세금을 감해주는, 조금 감소해주는 법안이 통과됐는데 이제 앞으로 나아가서는 면세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남아 돌아서 분배나 배당이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얘기는 벌써 지금 사실 국가 숫자로는 별로 안 되잖아요. 협상 체결한 국가가. 근데 영국, EU, 한국, 일본 요거 나머지 수십 개 국가가 안 됐어도 지금 이 체결된 국가만 해도 교육 액수로 따지면 50%가 넘어요, 이미. 그리고 거기서 5,500억 달러니 6,000억 달러니 3,500억 달러니 다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배분 비율이 어떻게 됐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9대 1이잖아요. 9대 1. 미국인들한테 9, 우리나라 아니면 일본, EU 국민들한테 11 떨어지잖아요. 9대 1로. 그러니까 그 9대 1로 떨어지는 거를 이제 분배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배당을 하는데 특히 중산층을 위주로 배당을 한다.
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의 목표는 부채를 줄이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또 당연히 저희가 안 나올 수가 없죠. 부채를 줄여야 되는데 금리 인하를 안 해주고 있다는 거죠. 수천억 달러가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1기 때 얘기를 합니다. 1기 때 내가 중국하고 관세 전쟁했을 때 그때 중국하고 이제 시간을 보내느라 2기 때 이제 또 하려고 했는데 바이든이 들어서는 바람에 내가 그때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가서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이제서야 EU, 나토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 당시에 중국하고 1대1로 맞붙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거죠. 중국하고 그 당시에도 전쟁이 있었거든요. 무역 전쟁이. 우리에게 수천억 달러의 관세를 지불했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려고 했는데 이제 2기 때 실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내가 했었어야 되는데 바이든이 들어오는 바람에 모든 것을 망쳐버렸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내가 이게 들어서 가지고 다시 되돌리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무역 협정을 쌓아 올리면은 기자가 질문합니다. 이제 지금 이미 쌓아 올렸다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55%에 해당되는 국가에 다 맺었고 8월 1일까지 안 맺은 국가들은 지금 8월 1일부터 상호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향력을 더 행사할 수 있지 않느냐.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이미 EU, 일본, 한국 이렇게 앞에서 체결이 되다 보다 보니까 8월 1일부터 관세 부과받는 이 국가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저 나라만큼 해줘야 되는데 막 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죠. 미국의 영향력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근데 되게 재밌는 말을 하죠. 나는 공정성을 추구한답니다. 미국 입장에선 공정하겠죠. 이게 페어하겠죠. 자기네들이 그동안 수년간 아니면 수십 년간 적자를 봐왔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버릇없이 구는 무슨 그런 국가였기 때문에 이제 공정해졌다.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상호적인 것을 원한다. 자, 우리나라나 EU나 일본에서는 이 말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겠죠. 이게 공정하고 상호적인 것인가 과연. 그렇죠? 협상 과정에서 굉장히 굴욕적이었고 압박이 강했고 이랬는데 과연 저게 페어한 건가?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공정하면서 이게 상호적인 거라고 합니다. 어떻게 미국인이면 이해하겠지만 한국인으로서는 참 이해하기 힘들긴 합니다. 어쨌든 트럼프의 입장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만 어렵네요. 자, 두 번째는 케빈 해시 연준 반대표에게 겨우 2표입니다. 자, 케빈 해시 이분이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잖아요. 백악관에. 근데 이분이 지금 연준 의장으로 거론되고 있죠. 지금 폴리마켓에서 투표하는데 지금 3명 정도가 지금 3탑이잖아요. 이분, 케빈 해시타고 크리스토퍼 윌러 지사, 그 이번에 반대표 던지신 분 있죠. 그 다음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이 3명이 지금 폴리마켓에서 겨루고 있거든요. 그 장외 베팅 사이트에서. 블록체인 기술로 기반으로 하는. 거기서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과연 3명 중에서 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일단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하고 케빈 해시는 언론에 나올 때마다 앵커가 한 번씩 질문을 던져요. 당신이 지금 후보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그렇고 케빈 해시 국가경제위원장도 그렇고 트럼프가 시키면 하겠지만 지금 내 자리도 훌륭한 자리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크리스토퍼 윌러 지사는 지금 7인의 이사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연준하고 가장 가까운 인물이긴 하죠. 그리고 이번에 반대표를 행사했기 때문에 트럼프의 또 눈에 들었을 겁니다. 자, 과연 누구를 선택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케빈 해시 이 경제위원장이 또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트럼프의 지원 사격을 또 했죠. 지금 굉장히 언론에 나와가지고 트럼프의 눈에 들려고 엄청 노력하는 게 보이죠. 연방주택청장. 그분도 계속 나와가지고 리틀 트럼프라고 별명 붙으면서 연석이 어쩌니 무슨 초호화 리노베이션이니 앞장서서 파워를 공격하고 있죠. 그리고 케빈 해시는 또 어제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연준 의장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으니까 이 노동통계국장 해고한 거에 대해서 정당하다는 것을 트럼프가 얘기 안 한 부분을 계속 지원 사격을 해주고 있습니다. 암울한 고용보고서 위에 노동통계국장을 해고했다. 이 여파가 계속되고 있어서 이제 이 분을 모셨다고 하죠. 케빈 해시를 모셨습니다. 자, 수치가 조작되었다고 하는데 정치적 동기가 있다고 믿는다던데 어떻게 생각하냐? 당연히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고요. 노동 데이터를 현대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관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수치가 정치적으로 조작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트럼프 얘기랑 똑같죠.
트럼프도 지금 바이든이 임명해서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다. 바이든의 인사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캐비넷이 마찬가지죠. 정치적으로 조작되고 있다. 정치적으로 조종당할 수 있다. 투명하지 않다. 그래서 영국의 예를 듭니다. 영국이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 데이터 기간을 한 달 동안 폐쇄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도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통계국을 아예 한 달 동안 폐쇄시켜가지고 발표 자체를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노동통계국이 그런 발표를 했다면 어떻게 그 수치가 나왔는지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설명 자료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수치만 딱 발표를 했다는 거. 그게 자신이 이게 불투명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5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지금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전혀 없다라는 트럼프의 얘기랑 똑같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 얘기를 똑같이 하죠. 아까 트럼프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나라고 금리를 첫 번째로 낮게 받아야 되는데 35번째 받고 있다는 거죠. 다른 나라들은 금리 인하했는데 미국은 계속 그렇게 안 하고 있다. 투표 결과가 실망스럽다. 연준의 이번 투표 결과에 7명의 이사회 중에 1명 쿠글러 이사는 자기가 사퇴하기 전에 기권해버렸고 나머지에서 이제 2명이 반대표가 나왔잖아요. 크리스토퍼 윌러랑 미셀 보우만이. 근데 그것도 실망스럽나 봐요. 그러니까 아예 이번에 반란표가 싹 나와가지고 파월의 완전히 그 만장일치의 어떤 의장으로서의 컨트롤 능력 상실하면서 금리 인하 결정이 나오기를 원했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 똑같은 얘기합니다. 아까 노동통계국장이 정치적으로 어떤 그 조작된 그 수치를 발표했듯이 연준 안에서도 정치적인 행위로 정치적인 투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안 나왔다고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정치적으로 보고 있어요. 트럼프랑 캐비넷은 이 모든 것이 연준의 행동이라든가 노동통계국의 발표가 전부 정치적인 행위라고 이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대한 설명을 내놔야 된다. 또 똑같죠. 이분은 설명을 좋아해요. 노동통계국이 그 수치를 내놓은 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고 이 지금 연준이 그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된다. 근데 설명은 안 하고 무슨 얘기만 하고 있냐? 파월은 관세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그래서 내가 금리 인하를 못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금리 인하 섣불리 했다가 안 된다. 계속 그 얘기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노력은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을 달라.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캐비넷은 지금 마음속에 그게 있는 겁니다. 연준 의장으로서의 야욕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자, 그리고 이분이 바로 노동통계국장입니다. 쇼컷의 여성분이신데요. 얼굴이 많이 알려지진 않았죠. 자, 물론 울지 안 울지 모르겠지만 제가 삽발 준비했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고요. 그렇죠? 이 트럼프 입장에서 조작된 수치를 발표했다는 이 분은 발표한 그 당일날 그냥 아침에 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나가버렸고요. 뒤에 이제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친트럼프 성향의 후보들도 이제 계산을 잘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친트럼프 성향이라고 해도 파월도 자기가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수가 틀리면 바로 해고당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뭐라고 말할까 생각해 보다가 이런 타이틀을 붙여봤습니다. 오늘의 한 줄 매도평입니다. 트럼프, 계산기 잘못 두들기면 두들겨 맞는겨. 밤사이 뉴욕 증시를 움직인 이슈들, 과연 오늘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 미칠지 저와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이 AI, 인프라, 그리고 공공데이터 관련 이슈입니다. 팔란티어가 오늘 이 장 마감 이후에 굉장히 놀랄만한 실적을 발표를 해줬습니다. 2분기 호실적은 물론이고요. 이 3분기 매출 그리고 연간 매출 전망까지 상향 조정하게 되면서 시간외에서 한때 4%대 강세 보였습니다. 지금은 약간의 차익 매도가 나오면서 2.8%가량 시간외에서 상승 보여주고 있는 팔란티어인데요. 이번 호실적의 경우에는 이 공공부문과 관련된 매출 상향이
엄청난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이 팔란티어 단순히 AI라고만 보기에는 이제는 공공데이터 관리와 특히나 방산 쪽에 굉장히 강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관련주죠. 이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AI 인프라 그리고 공공데이터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팔란티어의 경우에는 이 국방용 소프트웨어로 대표되는 공공부문의 매출이 약 68%나 상향 조정하면서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불러줬는데요. 이 중에서 한화 시스템 전거래일 3.67% 약간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지만요. 오늘 이 이슈와 함께 반등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현재 모여지고 있습니다. 이 군정부의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이미 수행하고 있는 데다가 또 최근 하나투자증권이 이 목표가를 68,000원으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인데요. 이 마찬가지의 맥락으로 유엔젤의 경우에도 공공데이터 분석 플랫폼으로 다시 한번 관심 모아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보도록 하시죠. 월스트리트저널이 이 중국이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밤사이에 보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희토류 관련 전쟁에 불이 붙는 모습인데요. 이 서방 방산업계 공급망에 심각한 공급 차질이 현재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르마늄이나 갈륨 또는 안티모니 등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라는 발표가 나왔고요. 이 때문에 현재 미군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들의 생산이 무려 수개월씩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광물 가격은 정말 수십 배 이상 폭등하는 흐름이 현재 나오고도 있긴 한데요. 이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 희토류 그리고 이런 희귀 광물 관련주들 특히나 집중해서 보셔야겠습니다. LS 에코에너지 전거래일 2.43% 올라섰는데요. 추가적으로 좋은 흐름 이어갈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베트남산의 희토류를 도입해서 탈중국 공급망의 핵심 주자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증상이 반복이 된다면 이 미국의 핵심 희토류 공급망 관련 탈중국 현상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란 분석에서 나온 그런 예측이고요. 이어서 노바텍 역시 비슷한 이슈입니다. 이 희토류 연구 자석을 현재 제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노바텍 전거래일 1.93% 올랐고요. 그 외에도 이 라오스와 베트남에서 광산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또 공급망을 대체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장 먼저 움직이는 종목들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관련 이런 지정학적 위기도 다시 한번 시장에 좀 우려감을 더해주고 있는데요. 미국과 러시아,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번에는 중동까지 다시 한번 방산주들에게 주목을 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번 주 내에 이 하마스를 격퇴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확정할 것이라고 밤사이에 새롭게 경고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방산주들 현대로템과 LIG 넥스원, 최근 들어서 방산주들 약간의 그런 실적 실망감 때문에 흔들린 종목들 있기는 하지만 풍산의 경우에는 이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보합권에서 머무른 풍산인데요. 이 신한투자증권이 바로 어제였습니다. 이 풍산의 2분기 실적이 다소 좀 기대치를 밑돌았지만 아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를 기존 85,000원에서 17만 원 선으로 정말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거의 2배 이상 올려 잡은 건데 단기적인 흔들림보다는 이런 중장기적인 성장 파이프라인에 기대서 기대감을 더욱더 모으고 있다는 게 주요 이유였습니다.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글로벌 지정학적 이슈까지 반드시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어서 마지막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밤사이에 2% 이상 강하게 또 뛰어 올랐습니다.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 CEO에 대해서 300억 달러의 보상안을 승인을 했다라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또 두 번째로는 8월 11일에 인도 뉴델리에 체험센터 개장을 예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두 가지 이슈에 강세 보였던 테슬라, 이 삼성전자와 LG 에너지 솔루션, 최근 우리 K증시에서 가장 대표적인 테슬라 관련 수혜주로 부각을 모으고 있죠.
이어서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잇따라주고 있습니다. 어제 DB증권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기존 79,000원에서 84,000원으로 올려 잡았고요. 전거래일에도 약 1%대 상승 보여준 삼성전자입니다. 또 이어서 미래에셋증권도 마찬가지로 78,000원에서 목표 주가를 88,000원으로 다시 한번 10,000원가량 올려 잡았는데 테슬라로부터의 32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수주로 그간의 HBM 사업이 부진했던 점이 해소될 것이 시간 문제라고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코멘트를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이슈 만나봤습니다. 편하게 잘 쉬셨습니까? 조금 덜한 것 같지 않습니까? 한 1도나 2도 정도? 예, 어쨌든 여전히 그래도 더운 여름 밤 계속되고 있습니다. 8월 5일 화요일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어떤 내용들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일면 톱 기사에서 가져온 내용은요. 정부가 적극 뒷받침해서 국가대표 AI 선정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기사는 이제 온라인에 있는 기사를 제가 좀 가져온 거고 조금 더 이제 시장 쪽에 가까운 얘기에서 가져온 거고 오늘 이데일리 신문 일면 톱 기사 중에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대표 AI 기업 5군데. 그러니까 기업 5군데라기보다는 이제 5개 컨소시엄을 선발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한마디로 국가대표 AI, 이제 소위 말하는 소버린 AI, 한국의 소버린 AI를 이제 개발하기 위한 이 기업들, 개발 기업들을 이제 선발을 한 거고요. 여기에 정부가 이제 대규모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을 했던 이제 AI와 반도체 쪽에 100조 원 투입하겠다라는 이거가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2달 채 안 된 거죠. 이제 2달 된 거네요. 6월 4일 날 출범했으니까 이제 8월 어제 4일 날 해서 2달 딱 됐습니다. 2달 만에 정권이 인수위도 없이 출발한 지 2달 만에 핵심 공약 중에도 핵심인 이 AI 관련된 이 공약의 어떤 출발점이 이제 시작이 됐다.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어쨌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발될 기업 5군데는요. 이제 주도하는 회사들을 중심으로 보면 네이버, SK텔레콤, LG AI연구원, NC소프트 등등등 이런 회사들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여러 회사들이 포함이 돼서 이렇게 앞으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최대 2년간 이제 소버린 AI, 한국의 소버린 AI를 개발하기 위한 이제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될 건데요. 이 기사는 이제 이들 중에서 어제 기대를 했는데 된 데들은 주가가 저렇게 올랐고 기대를 했는데 안 된 기업들은 주가가 저렇게 떨어진 것들을 좀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왼쪽에 있는 이스트에이드라는 회사가 17%로 상승한 종목 중에서는 제일 높죠. 반면에 제일 끝에 우리 코난 테크놀로지 이 회사는 사실은 AI 관련된 테마주들 중에서도 그동안에 주가가 제일 많이 올랐던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소프트웨어 관련된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저렇게 23%나 급락을 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저에게는 저 코난 테크놀로지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높았고 그래서 이미 많이 선반이 됐었던 것들이 이제 거의 한꺼번에 빠지다시피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도 어제 제법 좀 올랐고요. NC소프트도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어쨌든 좀 오르는 3%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그 AI 진단 기업 중에 하나죠. 뷰노 이 회사도 어제 주가가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카카오하고 카카오는 조금 이제 탈락을 하면서 약보합으로 좀 보였고요. 그 KT도 좀 보이시죠? KT 같은 경우는 사실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통신사 중에서는 이제 SK텔레콤이 올라가고 KT는 떨어졌는데 떨어진 것 치고는 주가가 괜찮죠.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KT는 사실은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고 또 그거 외에도 이 경기 방어주라든가 최근에 주식시장이 좀 변동성이 컸으니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독자적인 AI 관련된 이런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도 물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떨어져서 보죠. 앞서 말씀드린 이번에 선발된 5개 기업의 이제 대장격이죠. 소위 말하는 이제 팀장격이 될 만한 회사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네이버, 그다음에 SK텔레콤, LG, 뭐 AI 연구원이지만 어쨌든 LG 이런 회사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공통점 혹시 뭔지 좀 감이 오십니까? 예,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이라든가 내각의 장관과 정책수석 같은 이런 고위직을 배출한 기업들입니다. 이런 영향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겠죠. 사실은 뭐 예를 들어 네이버도 그렇고 LG도 그랬고 그다음에 SK텔레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두산톡도 그랬었죠. 주요 인사가 참여한 그런 데들은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그 기대감이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정 말씀드려야 되겠군요. 앞으로 2년 동안 하고 2017년에 최종 기업 그러니까 한국의 AI, 소버린 AI를 모델을 개발할 최종 기업 1개 또는 2개가 선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 5개 기업이 앞으로 2년 동안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GPU도 지원받고 자금도 지원받으면서 이제 그 둘 중에 하나 또는 하나 중에 하나가 되기 위한 또 한 번의 치열한 경쟁을 벌이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 얘기로 이제 들어가 보죠. 어제 급반등을 했습니다. 또 오늘 새벽에 또 여러분들 앞서 두 앵커분들한테 자세히 들으셨겠지만 또 뉴욕 시장 또 급등을 또 했죠. 그러니까 결국 시장이 이렇게 급락과 급등을 하루 사이에 반복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 안정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 이제 결국 이제 변동성장이 우리도 우리지만 이제 미국도 시작이 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렇게 변동성장이 되면 사실 투자 난이도는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고민거리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좀 한 걸음 떨어져서 차분히 시장을 볼 수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이 좀 빠르게 움직이는 이 순환매를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따라가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보겠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죠. 왜냐하면 변동성이 커진다는 거니까요. 특히 아마 선물 옵션 하는 분들은 아마 이런 때가 또 굉장히 투자하시기에 또 좋은 수익을 내시기에 좋은 그런 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아시는 것처럼 선물 옵션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수익을 낸다는 건 참 정말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자 이렇게 변동성 장세가 당분간 지속된다고 봤을 때 적어도 9월 정기국회 때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럼 어디를 좀 봐야 되느냐? 역시 조방원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원전, 방산, 그다음에 이제 전력기기 정도까지 붙여줄 수가 있겠죠. 이 4개의 섹터는 그야말로 주도 섹터고 앞으로도 모멘텀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들이다. 이 부분은 사실은 올 들어서 사실 우리가 여러 차례 확인을 한 그런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보자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소비 관광 관련주들입니다. 이거는 역시 이번 추경 어떤 집행에 따른 이 소비 쿠폰의 혜택을 받는 그런 회사들이기 때문이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외국인 관광객들도 좀 늘어나고 있고 민생에 보면 소비 쿠폰이 지금 90% 이상 공급이 되면서 이제 국민들이 이 소비 쿠폰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들 쓰고 계시고 이런 분들이 좀 본격적으로 작용을 했을 때 결국 3분기 실적에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반영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가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료라든가 면세점, 화장품, 카지노와 같은 이런 인바운드, 요즘에 인바운드라는 또 표현도 좀 쓰더군요. 이 소비 관련주, 또 인바운드 관련주들, 관광주 뭐 이런 등등 되겠죠. 이런 회사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특히 어제 이들 관련주들의 주가가 많이 뛰었던 게 이런 기사가 나올 수 있는 또 배경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또 그동안에 이 인바운드 관련주들이 좀 주춤했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좀 아마 수급도 좀 비어 있을 거고 주가도 좀 떨어지다 보니까 부담도 좀 덜해진 상황 됐다. 밸류도 뭐 이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배당주에 대한 관심도 계속 가져보자는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정부의 이 정책 기조 코스피 5천을 가겠다는 정책 기조가 바뀌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어제 우리 시장도 강하게 또 반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배당주도 아직은 놓지 말자. 배당주는 대표적으로 뭐 증권 관련주, 금융주, 그다음에 지주사들 주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조금 연장해서 좀 더 소비재 쪽으로 좀 집중한 기사가 있어서 관련 기사로 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앞서 소비 쿠폰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좀 찾아보니까요. 안경 매출이 56% 늘었고요. 패션, 의류업 28%, 그다음에 음식점, 외국어 학원, 미용업 이렇게 이번에 소비 쿠폰 발행돼서 실제로 현장에서 이렇게 쓰이는데 매출이 일어난 수준을 보니까 이렇게들 늘어났습니다. 안경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상장사가 따로 있지는 않기 때문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패션, 의류나 음식점, 뭐 이런 미용업 이런 데들은 다 있죠. 그래서 그런 데들을 좀 찾아보면 좋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관련 주들 주가를 좀 살펴보면 KTNG가 5%가 올라서 어제 특히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 BGF 리테일, CU 회사죠. 이 편의점 회사들도 상당히 주가가 좀 좋았습니다. 4.6%나 어제 올랐고요. 롯데칠성 음료수 만들기도 하는 회사죠. 롯데칠성 그다음에 뭐 스낵 같은 것도 있고 여기 3.2% 이런 회사 이렇게 좀 많이 올랐고요. 앞으로도 좀 90%가 이제 이 소비폰을 받아갖고 이제 이 돈들이 써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8월 중에 거의 대부분 소진된다고 생각을 하면 7월, 8월 그러니까 3분기 중에서 이 2달 동안에 특히 이들 업종 소비재 관련된 업종들이 어떤 실적이 상당히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 이 부분을 좀 감안해서 미리 좀 주가들이 선반영되고 있다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 마지막 소식은요. 잦은 상패가 사실상 이제 확정이 된 비올이라는 미용기기 회사죠. 주가도 사실은 이 잦은 상패 얘기 나오기 전부터 주가가 일단 좀 많이 올랐던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수혜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실적들 이런 부분들이 좀 좋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 많이 들어와서 국내에서 피부 미용을 테마로 아예 오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비오리라는 회사를 지금 계속해서 지분을 매입하고 있는 대주주가 이제 VIG 파트너스인데 어제 기준으로 해서 95.3%를 확보를 했습니다. 잦은 상패 기준이 95%니까 이제 다 넘어섰죠. 이제는 뭐 이런저런 눈치 안 보고 잦은 상패를 이제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실제로 이 VIG 파트너스도 어제 잦은 상패 신청을 통한 상장 폐지 방안을 고려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하겠다는 얘기죠. 뭐 결국 그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95%까지 지분을 매입한 공개 매수를 한 이유도 될 것 같고. 잦은 상패를 한다는 얘기는 이제 시장에서 이제 사라진다는 얘기니까 이 비올 같이 이렇게 피부 미용 의료기 요즘에 또 굉장히 분위기도 좋은데 또 좋은 종목 하나가 또 시장에서 좀 없어지는구나 이렇게 또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투자하셨던 분들은 수익을 충분히 내셨을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내신 분들도 계시고 조금 아쉬워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곧 잦은 상패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비하인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밤사이 뉴욕 증시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난주 금요일 정말 제가 따로 브리핑을 했을 정도로 고용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나왔는데 오히려 시장이 이거를 월요일 증시에서는 호재로 좀 해석하는 그런 상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 거의 뭐 9월 달에는 기정사실화로 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금리 인하 관련해가지고는 사실상 금리가 9월 달에 물 건너갔다고 봤었는데 네. 그 FOMC 이후에는 이번에 지금 나온 내용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특히 고용이 25만 8천 명을 두 달간 이제 나왔던 지표가 완전히 또 조정이 되면서 감소해 버렸다는 것 자체가 사실 고용 쇼크거든요. 네. 고용 쇼크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에 이제 그 파월 의장이 주장했었던 고용이 견조하기 때문에 금리 굳이 서둘러 내릴 필요 없다 했었던 이제 명분, 그거를 갖다가 이제 고집하기 어려워진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메리데일리라든지 윌리엄스 총재 역시도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얘기했다고 하면은 기존에 보우만 이사를 위시해 가지고 또 친 트럼프 성향도 있었던 데다가 이번에 그만두는 쿠글러 이사 대타로 들어올 사람 역시 또 친 트럼프 성향이라고 본다고 그러면 정황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겠죠. 네. 네, 실제로 말씀을 해주신 그대로 현재 9월 달에 25bp 인하 확률이 87% 수준, 뭐 전거래일과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고요. 연내로서는 3회 인하가 지금 가장 50%가 넘어가게 되면서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고용 얘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저희가 뭐 지난달부터 이야기를 해봤었지만 고용 지표에 대한 신뢰감 문제, 이게 상당히 좀 현재 미국에서도 불거지고 있거든요. 역시나 좀 조작이었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 조작이라기보다는요, 그건 이제 트럼프가 주장하는 얘기고, 네. 그 조작이라기보다는 그 조사 방식 자체가 이제 그 기업에다 서베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응답률이 좀 떨어져요, 지금요. 이제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는 응답률이 한 70% 근처였는데 지금 50%도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거기에서 좀 약간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고, 서베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있는 그대로 또 얘기를 못 하잖아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 방식에 좀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고용 관련된 부분들은 그 바이든 때도 그랬었지만은 꼭 뒤에 가가지고 이제 수정이 나오는 그런 패턴이라서 이런 걸 왜 하지 싶을 때가 좀 있었어요, 사실은. 네. 굉장히 좀 의외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저는 거의 하향 조정이 거의 10분의 1토막 가까이 나왔길래 당연히 이거는 뭐 조작이겠거니 했는데, 오히려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좀 연준 구성원을 바꾸는 카드로 좀 활용이 될 수도 있는 거겠네요. 관련해서 금리 인하 좀 기대감 더욱더 높아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어서 원달러 환율 이야기도 해봐야 할 텐데, 이 1,400원 돌파하나 싶었더니 뭐 아직까지는 좀 안정된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고용이 워낙 충격적이다 보니까 이런 약달러가 좀 당분간은 지속되지 않을까요? 일단 그 달러 강세 여부는 사실은 시장의 논리로 잘 움직이지는 않아요, 요즘은요. 네. 그런데 일단 지금 1,400원을 돌파했다가 갑자기 1,380원대로 떨어진 거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원화의 펀더멘탈로 이제 얘기를 한다 그러면 1,400원 이상은 좀 부담스럽고, 사실은 또 그렇다고 1,300원 밑으로 떨어지기도 그거 역시도 좀 부담스러운 네.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원화는 1,300원대 중반 정도에서 계속 등락을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요. 네, 확실히 말씀을 주신 대로 그래도 단기적으로 부담스러운 구간에서는 원달러가 좀 내려와서 그런지 어제 수급을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뭐 외인이랑 기관 동반 순매수 들어왔고요. 금융투자랑 연기금까지 좀 따라 붙어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뭐 기대해 볼 만한 시그널로 해석해도 될까요? 일단 어저께 글로벌 증시가 이제 일본을 제외하고는 다 괜찮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발작을 좀 일으켰었잖아요, 우리는요. 네. 근데 이제 발작을 일으켰었던 배경이 이제 저도 몇 군데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은 단순히 이게 이제 세법 개정 그거 하나만은 아니에요. 그 전부터 시장 자체가 좀 질 자체가 좀 떨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불안정했었던 측면도 있었고,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꾸역꾸역 조정 일체받지 않고 지수상으로는 계속 올라갔었어요. 근데 사실 자연스럽게 조정을 받는 게 시장도 편할 수가 있는데 조정을 받지 않고 좀 임의적으로 올리는 느낌이 받을 정도로 또 그 상승 종목 수가 훨씬 적은, 네. 그러니까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태에서 쏠려가지고 지수를 땡기는 그런 패턴이었었기 때문에 편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던 차에 이제 그 직전에 반도체주 급락하고,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세법 노이즈 나오고 뭐 이러면서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과하게 급락을 했었지만은 이게 복합적으로 이제 자극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그거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작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좀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특정 섹터에 대한 단기적인 어떤 쏠림에 의한 과열이 좀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그런 흐름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또 한 가지 관련 이슈 해가지고 제 눈에 띄었던 기사가 대주주 기준 10억, 여기에 대한 반대 국민청원이 뭐 12만 명을 넘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간단하게 뭐 요새는 희망편, 절망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 희망편이라고 하면은 옆 나라 일본 사례 같은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절망편이라고 하면 바로 작년에 우리 밸류업 관련 사태가 있었죠. 여기에서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요? 작년처럼 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대주주 10억 이제 세제 개편안의 이제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우선 그 대주주가 10억이라고 하는 그 근거가 뭐냐는 거고요. 첫 번째는 네. 그 이제 10억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과연 대주주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도 이제 한번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항상 계절성을 불러왔었던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10월 말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주구장창 대주주 요건 해당되는 사람들은 주식을 팔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눌려버리게 되고, 그 시간을 이용해서 외국인들은 싸게 사고 네. 연초에 다시 재매수할 때 주가 반등하면 거기다 대고 팔아가지고 사실상 외국인들 트레이딩을 용이하게 만들었던 측면도 분명히 있고, 우리 증시 자체를 박스 피에 갇히게 만드는 주 요인 중에 하나였었던 거거든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그 10억을 주장한다 그러면 그럼 10억일 때 정말 세수가 그렇게 많이 거쳤느냐? 그리고 또 10억으로 해가지고 세수를 걷는 거하고 전체 기업 가치가 레벨업이 돼가지고 주가가 상승했을 때 얻어낼 수 있는 부가 수익하고 비교해봤을 때 어떤 게 더 클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는 우리 옆나라 일본의 모델을 봐도 기업의 가치만 제대로 올릴 수 있는 제반 여건만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이 대주주 요건 이런 건 큰 의미가 없다. 왜? 기업 주가가 예를 들어서 지수 5천을 만들어 놓고 주주 환원이라든지 주주 보호 대책이 확실하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 미국이라는 나라처럼 어떤 모든 부분이 투명해진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시점에서 전면적으로 양도 차익 과세해도 누가 시비를 걸겠냐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뜬금없이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큰 그림을 좀 그려가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네, 완전 일본과 동일하게 생각하기에는 우리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뭐 일본 증시를 아직 그렇게 따라갈 만한 상황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환경이 다르다는 점은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여당에서도 상당히 좀 여론 눈치를 많이 보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게 또 증시 약간 반등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촉매제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방향은 잡힐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이번에 증시 상승의 트리거는 상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기업 투명성 제고하고 주주 환원 강화하고 주주 보호 대책을 내놓겠다라는 거였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실은 이제 10억 요건 자체가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 10억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법 개정의 취지를 무색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집중 투표제 같은 경우도 구심점이 있어야지 누군가가 소액주주 운동을 하면서 이사 선임에 있어가지고 소액주주들의 역량이 발휘가 될 수가 있는데 연말 되기 전에 일단 다 팔아버려야 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게 되면 그 회사에 대해서 영향력을 누가 행사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가 되게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이게 이제 배당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지수 하단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의 가장 큰 문제는 배당이 워낙에 없기 때문에 증시 변동폭이 심해요. 왜? 좋을 때 고점에서 안 팔면은 빠지기 시작하고 하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우량주라고 해도 반토막이 나는 그게 일반적인 패턴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박스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었고 급등과 급락이 너무 심하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당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배당을 부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업의 대주주들이거든요.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그럼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자는 게 이번 배당소득 분리과세잖아요. 근데 자꾸 조건을 너무 이것저것 갖다 붙여버리면은 이게 기본 취지에서 되게 좀 무색해지는, 그러니까 대상되는 회사 자체가 별로 없어져 버리게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참 이슈가 많고 또 악재도 많지만 항상 그 지수 하반을 지켜주는 게 이제 배당 관련 매력주들이 좀 탄탄하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좀 수급 관련적인 측면에서 좀 방어가 상당히 됐는데 우리는 그런 게 좀 없다는 게 참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제약바이오가 관련해서 금리 인하 대표적인 어떤 그런 기대감을 받아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인데 밤사이에도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네. 앞으로도 쭉 이어질까요? 뭐 쭉일지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트럼프가 또 관세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출하는 것도 없는데 거기 그 센트에 눌려가지고 지금 못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국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한 번 더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뭔가 또 트리거가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이른바 빅딜이 됐든, 그러니까 대규모 라이센스 아웃이 됐든, 아니면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신기술과 관련돼 있는 이슈가 됐든 간에
이런 어떤 추가적인 이슈가 모멘텀이 좀 나와준다면은 지금 이제 금리 인하하고 맞물려 가지고 좀 긍정적인 흐름은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말만 계속되고 있는 생물보암법 같은 게 네. 구체화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또 국내에서 이제 제조 역량이 있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회사들이 또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때는 좀 그림이 괜찮아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 참 생보법도 뭐 이야기가 나온 지 2년 가까이 됐죠. 상당히 좀 오래된 이야기들인데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줘야 좀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좀 계류하고 있는 그런 이슈인 것 같고요. 이어서 호텔과 카지노 관광주들 상당히 좀 좋은 흐름 보여줬었죠. 이게 당연히 관광객들이 몰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약간 불안한 점이 다시 한번 좀 중국이랑 미국이랑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옵니다. 뭐 히토류 밤 사이에 통제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언제까지 과연 지속이 좀 될 만한 이슈일까요? 일단 외국인 관광객 증가 관련해 가지고는 단순히 중국만 볼 거는 아니에요. 카지노는 물론 중국 쪽이 이제 영향이 크겠지만은 네. 최근에 이제 K-팝 열풍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 이제 유럽 쪽이라든지 대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흐름 자체가 지속된다는 것은 긍정적이긴 한데 우리나라 이제 상장 기업 가운데서 실제로 거기에 수혜를 보고 있는 호텔 업체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들의 밸류가 지금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파악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거 이제 하나 이제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어저께 같은 경우 올라갔었던 거는 전체적으로 시장 전반이 올라섰던 것도 있고 저쪽 시장 자체가 이제 관세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섹터잖아요. 그래서 같이 움직였던 좀 순환매적인 그런 흐름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이슈나 뭐 폰더멘탈 개선이라기보다는 뭐 자연스러운 우리나라의 순환매의 일부였다 정도로 해석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시장 전망이랑 좀 대응 전략, 뭐 매크로 지표를 보자면 중요한 발표는 없지만요. 그래도 저는 지난주 금요일이 계속해서 시장이 좀 뭔가 쎄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냥 확실히 반등에 성공할 수 있는 한 주일까요? 앵커님이 바뀔 줄 알고 내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나와 보이시는 바람에 그때 제가 말씀을 유보를 했었던 게 저 역시도 좀 불편했어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죠.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오늘 뭐 반등이 세게 나왔으니까 이제부터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확산이 될지 그러니까 상승이 전반적으로 크게 확산이 될지 여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움직인다고 하면은 또 기존의 어떤 우리 시장의 주도주였던 쪽은 좀 쉬어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조변 섞기 하듯이 금요일 날은 불안정하게 나오다 오늘 또 그걸 또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하는 걸 보면 장이 강해서일 수도 있지만은 그만큼 시장의 심리 자체가 많이 좀 흔들리는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수 자체가 강하게 우상향으로 뻗어나가기보다는 지수보다는 이제 종목별 순환매가 좀 빨리 나오는 그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걸 뒤집어 놓고 말씀을 드리면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쫓아다니다가는 재미 못 볼 가능성도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지켜보시는 종목들 그리고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을 싸게 사는 전략으로 8월 달을 좀 대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관심 가는 종목을 좀 저가 매수를 해봐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 주신 대로 이제 8월 시장이 막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8월이 안 그래도 전통적으로 좀 약세 달이라고 많이 불리잖아요. 이번에 5월 같은 경우에는 좀 5, 6, 7월 전부 다 이전의 그런 관습적인 움직임과는 약간 다른 모습들이 나왔는데 8월도 오히려 이번에는 생각보다 좀 잘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8월은 사실 전통적으로 약세장이라고 해도 이제 그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1%대예요. 네. 뭐 심각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5월 달에 제가 이제 5월엔 주식 사셔야 됩니다라고 이번에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뭐 이제 세린 메일을 물어보시길래 그 당시 앵커님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5월 달에 실제로 상승 하락 패턴을 비교해 보면은 약 5.5 대 4.5다. 근데 다 세린 메이다.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런 전통적인 어떤 그런 쪽에 함몰되지 마시고요. 길게 봤을 때는 여전히 시장은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8월 달은 좀 내가 원하는 종목을 싸게 산다.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시고 다만 한 가지 이번에 그 세법 개정안 관련된 노이즈 있잖아요. 이게 네. 시장에 충격만 주지 않는다면은 저는 뭐 하반기 내년까지 계속 긍정적인 그림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법 개정안이 굉장히 우리 증시에는 좀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언제 어떤 이슈가 터질지 몰라서 더 약간 좀 불안감이 커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앞으로 이 세법 개정안 관련해서 주요한 뭐 일정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특히나 눈여겨서 봐야 할 만한 그런 마일스톤 같은 이슈들이 있을까요? 일단 목요일 날까지 아마 민주당에서 그 세법 개정안 관련된 부분을 보고받고 이제 민주당 안을 내놓겠다고 얘기하는 걸 어제 기사로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뭐 일단 그 목요일 정도면 얼추 나올 것 같고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10억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이거를 올린다 이제 또 기존으로 환원한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좀 민주당 쪽에서도 좀 큰 그림을 그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30억, 50억 대주주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증시 자체를 한 단계 레벨업을 시켜놓고 나면은 이 증시 자체의 그 본원 가치가 회복이 된 다음에 그 시점에서 큰 그림을 그려보시면 오히려 그 시점에서 세법을 조정하는 게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일 거고 투자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없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 5천 올려놓고 그때부터 하십시오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그걸 지켜질 수 있게끔 모든 제도적인 어떤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검증이 되는 시점이 된다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지수가 생각처럼 크게 안 밀린다는 거죠. 연나라 일본 같은 경우가 밸류업 정책 해가지고 2배, 그 PBR 기준으로 2배가 올랐거든요. 그렇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현대차가 지금 PBR이 0.4, 도요타가 도요타가 1배입니다. 그리고 PER로 보면 현대차가 4.5에서 5 정도 나오는데 도요타가 8배, 9배 나와요. 절반이에요, 지금. 심각하네요. 그러면 현대차가 그럼 도요타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기업이냐는 거죠. 절대 아니거든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것들이 제대로 가치를 받을 수 있고 지켜질 수 있게끔만 제도 개선 이런 것들만 보완이 돼준다 그러면 그 시점에 가가지고 세법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해주신 그 말씀 굉장히 제가 공감을 하는 게 작년부터 이제 금투세 관련 노이즈가 있었을 때부터 여당 쪽에서 했던 말들이 뭐 선진국들을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그런 논리였는데 애초에 우리는 지금 그 선진국들 시장만큼의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 증시에 맞춰서 이렇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그런 정책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지는 마켓나우 1부에서 더욱더 많은 이야기들, 철저한 전략 함께 세워가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 가득 들고 찾아올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